자, 이번 9월 모의평가 4번부터 7번, 8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 먼저 체크하고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의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쌓이고 집적이란 뜻이죠. 처리 또 가공이 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생산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대부분 큰 자본을 소유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빅데이터 보유자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쌓이고 이게 가공이 되면 빅데이터로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보유자가 소유권이 있다. 또는 정보 주체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전자, 즉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이 더 쉬워져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빅데이터 보유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보 생산의 주체는 개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기본 소스, 그것들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건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도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논의의 중심은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논의의 중심이 방금 전에 윗문단에서 얘기했던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에게 있느냐, 혹은 정보 주체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권이라는 개념에 지금 요즘 논의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거기 밑에 줄 보시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즉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라는 것은 데이터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을 법으로 정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개인의 결정을 더 강화했다는 뜻인데, 밑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이나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빅데이터가 그 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그 빅데이터 보유자가 그것을 분석하고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고 해요.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는데, 이제 이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이 도입됨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즉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기업 간에도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생성 비용이 뭐고 거래 비용이 뭐냐?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재사용하게 되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인해서 생성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거래 비용도 줄 수 있는데, 이 거래 비용이라 함은 경제 주체 간의 거래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비용, 거래 비용 다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이동권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밑에 단락입니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당연하죠. 신뢰성이 높고 어떤 혜택이 많은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이 돼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인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의 기업이 만약 본인들의 기업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규 기업은 더 시장 진입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독점화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동권도 어쨌든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업 간에서 어떤 기업 간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단점은 데이터 이동권이 어떤 그 법제화되면서 동시에 어떤 독점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에 줄을 치면서 읽었다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틀렸는데, 자, 이게 왜 틀렸느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3문단으로 가볼까요? 자, 최근 논의의 중심,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죠. 자, 최근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즉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틀린 답이 된다는 뜻이죠. 자,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1문단에 있었죠? 데이터는 여기네요.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다.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1번은 맞는 설명. 자, 2번. 교통 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된다. 역시 1문단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것이 개인의 데이터고 이게 정보 이것을 이때 이 개인을 정보 주체라고 한다고 했죠. 즉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대한 설명.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자, 요거는 2문단에 보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을 얘기할 때 정보 생산의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니 정보 주체, 즉 개인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 즉 소유권,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소유권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 대가가 개인에게도 가야 한다라는 견해, 그거 있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5번. 데이터의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자, 요거는 데이터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네요. 자,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 개개인이, 즉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뭔가 우리의 정보를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5번 보시면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 개인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4번에서 요구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A와 B의 입장에서 가나다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답을 봤더니 5번이에요. 자, 5번.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자, A의 입장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A를 봤더니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이고 나는 정보 주체를 기존에 갖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가 이동하려면 나에서 가로 가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취할 수 없습니다. 왜 취할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 이동권에 관련된 설명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지금 표시하는 부분 보이시죠?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이나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프리, 공짜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이 정보 주체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정보를 이관해야 합니다. 이럴 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다. 지금 여기 A 부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기업 간의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거야 라고 기대 효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대 효과 자체만 보면 맞지만 나에 있는 정보가 가로 간다고 해서 경제적 이득이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요. 보기를 보실게요. 자,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은행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데이터는 어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뭘 만들었냐면 연령별, 직업군별,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에 갑은 B은행, 다른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A은행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뭐 본인이나 제3자한테 정보를 무상으로 주는 권리였잖아요. 그런데 다만을 보세요.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건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번의 보기를 보시면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이건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는 정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윗줄에서 읽었듯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A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 이동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6번에 4번 보세요.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보만큼은 기존의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재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부터 11번까지 해당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정밀 저울이 미세물질의 질량을 잴 때 압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을 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압전 효과가 뭔지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하고 수정이 주로 쓰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수정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압전체로는 주로 수정이 쓰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이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을 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해서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고유 주파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고유 주파수란 어떤 특정한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이고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 하더라도 앞전체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수정 진동자는 큰 폭으로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해서 이 진동을 측정을 쉽게 만드는 게 수정 진동자인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자,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도 감지할 수 있대요. 자, 방금 전까지는 수정 진동자로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하는 방법을 얘기할 건데요.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서 질량 변화가 생기니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한 기체가 일정량 이상 더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즉 농도가 진할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이 말은 즉 크게 진동하던 이 수정 진동자가 어떤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주파수가 확 크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특정이 어렵고 또 대상 기체만 붙는다 하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대요. 따라서 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했다. 자, 여러분 앞전체의 재료가 수정이라는 부분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전체의 재료가 되는 게 수정인데 근데 앞전체 제작 방법이 글에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작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시의 유의점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을 뭐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수정 진동자로 만드는 방법은 나왔지만 앞전체의 제작 방법 그 수정의 제작 방법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입니다. 자, 2번.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앞전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이제 왼쪽에 뭐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가 발생하는 그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하고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앞전 효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장단점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3번.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압천효과, 2차 압천효과. 그런데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압전 효과를 통해서 이제 수정 진동자가 이제 고유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압을 흘려 보내서 더 진동을 크게 함으로써 질량을 측정한다라는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는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농도도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주파수가 어떤 기체를 이제 어떤 기체가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특정 기체의 농도가 굉장히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서 기체의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8번에 이어서 9번 역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본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자, 고유 주파수를 설명한 부분을 찾아볼게요. 제가 체크하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네요. 주황색 체크 부분 보이시죠?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즉 같은 수정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번의 4번 선지를 보면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크기가 다르면 어떻다고요? 고유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자, 혹시 몰라서 나머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단 맨 마지막 줄 보시면 1차 압천 효과, 2차 압천 효과, 이 두 가지 압천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수정 외에도 다른 재료가 존재함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세 물질의 어떤 질량 측정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번.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역시 1문단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라고 했으니까요.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자, 5번 보십시오. 자,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어딨죠? 민감도 부분. 자, 여기 보세요.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그러니까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그 질량 민감도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데, 수정 진동자는 질량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 물질을 재는 압전체로서 사용이 된 거겠죠.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 즉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 즉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 구할 수 있다라고 방금 읽은 부분과 굉장히 똑같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수정 진동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거 역시 사실적 독해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수정 진동자잖아요. 수정은 압전체고 두 가지 압전 효과를 모두 보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2번.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자,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 즉
1차 압전 효과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고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 즉 압전체라는 것 자체가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같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2차 압전 효과를 얘기하는 말이고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3번. 기역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그렇죠. 여기도 전극이 양면,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바꿔서 전압을 걸잖아요. 근데 이게 원판 모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역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맞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맞추어져서 진동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이 진동의 측정이 쉽게 맞는 게 바로 이 수정 진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5번. 기역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일치시키면 수정이 크게 진동을 합니다. 주파수랑 진동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 고유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바람에 수정이 굉장히 크게 진동해서 이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맞는 것이 수정 주파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5번에서는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 앞전체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더 크게 만드는 건 진동을 크게 만드는 것이지 고유 주파수를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10번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자, 지금 알코올만 단독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자, 주파수가 일정 부분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자, 우리가 지문에서 읽어서 알 수 있다시피 일정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살펴보면 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자,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줄침 부분이에요. 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그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할 것이 아니라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대상 기체의 농도, 여기서는 알코올이죠.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미리 체크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1번에서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려면 대상 기체의 농도, 즉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놨었어야 혼합 기체가 달라붙어도 알코올의 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자,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자, 이걸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를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게가 이 혼합기체의 무게가 A가 무거울까요? B가 무거울까요?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A가 더 무겁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자,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데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서 당연히 질량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질량 변화가 생기면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뭔가가 달라붙어서 무거워지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거워지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자, 그렇다면 A, 즉 알코올의 양이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을 때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를 비교할 때 이때 주파수의 값은 언제가 더 작을까요? 이때 주파수의 값은 A가 더 작을 것입니다.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을 때 그 질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본문에 의하면 질량 변화가 생겼을 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더 큰 질량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더 크게 감소하겠죠. 따라서 A가 B에 비해서 더 큰 주파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파수의 값이 B보다 A에서 더 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자, 여러분,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의 그 대상 기체의 질량 또는 대상 기체의 어떤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붙은 다음에 그게 더 이상 달라붙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한 건 진동자를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의 농도를 혹은 알코올의 질량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수정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지금 보니 농도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 맨 마지막 문단에 관련 정보가 나와 있었죠.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큰 건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더 크대요. 그러면 A가 B에 비해 주파수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보다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큰 A가 더 큰데 지금 4번 선지에서는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B가 A보다 알코올량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자, 반응 시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게요. 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동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에서는 B가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짧은 B가 그냥 반응 시간이 더 짧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A에 비해서 B가 훨씬 일정량까지 동일한 동일한 양이 달라붙는 데에 있어서 B의 시간이 훨씬 짧다면 B의 반응 시간이 A보다 당연히 짧은 것이겠죠. 따라서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4번부터 7번, 8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문항을 모두 해설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문항을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항의 난이도나 지문의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수록 실수하지 않고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문에 있는 근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때 대강대강 풀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혹시 그 문제가 틀렸다면 내가 잘못된 근거를 짚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답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